여러분은 책 읽으실 때 뭐랄까 광활한 광산에서 금덩이 몇 개 딱 캐내는 그런 금광 같은 책을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요. 아니면 그냥 삽을 딱 뜨기만 하면 계속 유용한 게 나오는 그런 탄광 같은 책이요.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저자 스스로 탄광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런 책입니다. 네,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제럴드 와인버그의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입니다. 맞습니다. 이 방대한 시리즈 중에서도 저희는 그 사상의 정수가 담긴 제1권 시스템 사고편의 핵심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 와인버그의 이야기가 유효한지. 그리고 그가 말하는 진짜 품질이 대체 뭔지. 가장 중요하게는 이 아이디어들로 지금 여러분이 속한 팀, 또 조직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관리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거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인버그가 자신과 컴퓨터의 인연을 50년간의 러브스토리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맞아요. 1950년에 16살 소년이 타임지에서 생각하는 기계 기사를 보고 내 평생을 여기에 바쳐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시작부터가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낭만적인 시작 이후에 IBM 같은 거대 기업에서 현실을 딱 마주하게 되죠. 현실은 달랐군요. 네, 진짜 문제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만드는 사람의 생각, 이게 문제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사람의 생각. 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사람들 사고방식의 결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그걸 무섭게 증폭해서 보여주는 확대 거울 같았다고 회상해요. 확대 거울. 작은 실수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걸 계속 본 거군요. 바로 그거죠. 수없이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단순 기술 서적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에 대한 책, 띵크북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IBM 같은 거대 기업에서 일했는데 왜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의 실무자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의 변화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와인버그 철학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요. 네. 그가 4개의 에이스를 쥔 사람은 아무도 새 판을 짜자고 하지 않는다는 말을 즐겨 인용했어요. 이미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미 시스템의 꼭대기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겪는 개발자, 테스터, 이런 아래로부터 시작된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책의 형태도 바꾼 거군요. 맞아요. 원래 엄청 두껍고 비쌌는데 이걸 여러 권의 전자책으로 나누고 제목에서도 매니지먼트를 빼고 그냥 퀄리티 소프트웨어로 바꾸고요. 더 많은 현장 사람들이 이걸 봤으면 했던 거예요. 결국 와인버그가 그 사람의 생각에 집중했다는 게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여기서 그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품질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와인버그가 품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혁명적인 정의를 내려요. 뭔가요? 바로 품질이란 특정 누군가에게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특정 누군가에게 가치가 되는 것. 네, 무슨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품질 기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품질은 철저하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일화가 책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 조카 이야기. 맞아요. 저자의 조카가 의학 역사책을 처음 냈는데 자기가 썼던 코지라이트라는 워드 프로세서 버그 때문에 본문 일부가 그냥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죠. 끔찍하죠. 그 일화가 바로 품질의 상대성을 그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말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코지라이트라는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버그가 아마 수백 개의 알려진 버그 중 하나였을 거예요. 네, 우선순위가 낮은. 그쵸. 어쩌면 우선순위가 낮은 P3 정도의 문제? 하지만 책을 쓴 조카한테는요. 인생 첫 작품인데. 자기 첫 작품, 수년간의 노력을 망쳐버린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품질 문제였던 거죠. 듣고 보니 요즘 애자일 개발팀에서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 이거랑 정확히 같은 맥락이네요. 정확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팀에서 보기엔 사소한 버그라도 어떤 사용자한테는 서비스를 아예 떠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와인버그는 품질 문제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딜레마가 된다고 말해요. 정치적인 딜레마요? 네. 한정된 자원으로 누구의 가치를 우선 만족시킬 거냐,
새로운 기능을 원하는 파워 유저냐, 아니면 기존 기능의 안정성을 원하는 대다수의 일반 사용자냐.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린 그냥 기술자가 아닌 거죠. 가치 판단을 내리는 중재자가 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와인버거는 이런 복잡한 품질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 그냥 무작위적인 혼돈이 아니다. 네, 예측 가능한 문화적 패턴을 따른다고 주장하죠. 이걸 읽으면서 제 예전 회사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팀은 어디에 속할까 하고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총 6가지 패턴을 제시하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성숙도 모델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와인버그가 경고를 해요. 레벨 올리기 게임이 아니다. 그렇죠. 좋고 나쁨의 척도가 아니라 우리 조직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기 위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패턴 0, 망각, 오블리브에스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품질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혹시 이런 건가요?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에서 일단 돌아가는 코드를 빨리 만드는데 급급해서 테스트나 코드 리뷰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 완벽한 예시입니다. 일단 만들고 보자가 지배하는 단계죠. 네. 다음은 패턴 1, 변독, 배리어대 상태입니다. 품질이 특정 개인의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계예요. 아, 소위 말하는 슈퍼 프로그래머나 에이스 개발자가 있는 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알죠. 그 사람이 휴가 가면 프로젝트 전체가 멈추는 그런 팀. 소위 버스 팩터가 1인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버스에 치이면 회사가 망한다는. 무서운 얘기네요. 그렇죠. 영웅적인 개인에게 의존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지식의 사일로화나 번아웃 같은 심각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나아가면요. 패턴 2, 절차, 루틴 중심이 됩니다. 이제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패턴 2는 혹시 이런 분위기일까요? 버그가 났는데 개발자가 이건 제 담당 아니고요. 정식 절차대로 티켓 끊어서 QA팀에 넘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경직된 분위기? 정확히 짚으셨네요. 절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절차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주객전도네요. 네.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정해진 어떻게만 남은 거죠. 관료주의의 함정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세 번째 패턴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느낌인데요. 패턴 3는 조종, 스티어링이라고 하네요. 뭐가 다른 걸까요?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피드백의 유보입니다. 피드백이요? 네. 패턴 2가 그냥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자동차라면 패턴 3는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핸들을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운전자 같아요. 능동적이네요. 그렇죠. 즉, 유능한 관리자가 등장해서 주기적으로 프로젝트 상태를 측정하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방향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비로소 시스템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 단계들은 훨씬 더 고차원적이겠네요? 네, 패턴 4는 예측, anticipating입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려는 단계죠. 예를 들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모듈에서 버그가 많이 났었지 파악하고 그 부분 코드 리뷰를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활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턴은요? 마지막으로 패턴 5는 일치, congruent 상태입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실제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솔직히 패턴 5 일치 상태는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는데요? 현실에서 이런 조직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칫하면 모두가 그냥 똑같은 생각만 하는 경직된 문화, 일종의 집단 사고에 빠질 우려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와인버그가 말하는 일치는 생각의 획일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라고요? 네. 조직의 목표와 품질에 대한 철학이 모든 구성원에게 명확하게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도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조직 전체의 방향과 맞아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규칙 때문이 아니라 내적 동기를 움직인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이게 맞는 일이야 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 도달하기는 극도로 어려운 어떤 지향점으로서의 이상향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이 패턴들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조직이 지금 어느 패턴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고객 요구에 지금 이 패턴이 과연 적합한지,
이걸 아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높은 패턴으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네. 이 프레임워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혼돈스러운 패턴 1에서 체계적인 패턴 3로 혹은 반응적인 패턴 3에서 예방적인 패턴 4로 나아가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그 비법 소스가 뭘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책의 부제인 시스템 사고, 시스템 싱킹에 있습니다. 아, 시스템 사고. 와인버그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에게 세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관찰하는 능력,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이 책은 그중 첫 번째,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시스템 사고를 제시하는 거죠. 시스템 사고. 말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개별 부품이나 사건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서 상호작용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관점입니다. 전체를 보는 눈이군요. 네, 가장 유명한 예시가 책에도 나오는 브룩스의 법칙이죠. 아, 브룩스의 법칙. 늦어지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더 늦어진다. 아, 그 유명한 법칙이요. 저는 그냥 사람이 늘면 소통할 채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비효율적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건 아주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시스템 사고로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한 역학이 보여요. 어떤 것들이죠? 자, 새로 투입된 인력을 교육해야죠. 그럼 기존 핵심 인력의 시간이 거기에 소요됩니다. 그렇죠. 기존 팀 생산성이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새 멤버들은 코드베이스 이해가 부족하니까 새로운 버그를 만들 확률이 높죠. 아, 품질이 떨어지고 재작업이 늘어나고. 사람을 더 넣는다는 단순한 해결책이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마치 교통체증 해결하겠다고 도로를 무작정 넓히는 거랑 비슷하네요. 오, 좋은 비유인데요. 도로가 넓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더 많은 차를 유인해서 장기적으로는 더 심한 체증을 유발하는 것처럼요. 전체 교통 시스템을 안 보고 도로만 본 결과인 셈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시스템 사고란 바로 그런 겁니다. 선형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비선형적인 효과란 피드백 고리를 파악하는 능력이죠. 네. 결국 문제가 터질 때마다 수습하기에 급급한 혼돈의 희생자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근본 구조를 이해하고 시스템 전체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되기 위한 핵심 도구인 셈입니다. 오늘은 제러드 와인버그의 고전, 퀄리티 소프트웨어를 통해 그의 핵심 사상을 쭉 살펴봤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저자의 그 따뜻한 사명감부터 네. 품질은 누구에게 가치가 되는 것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 그리고 우리 조직의 현재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6가지 문화 패턴까지 정말 모든 페이지가 유용한 탄광 같은 책이라는 비유에 깊이 공감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 책은 결국 현재 패턴에 안주하지 말고 다음 패턴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팀 내에 존재하는 순환 논리나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닫힌 고리를 지적하죠. 순환 논리요. 예를 들면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테스트를 못해. 그런데 테스트를 안 하니까 버그 잡느라 더 시간이 없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 웨비우스의 띠 같네요. 네,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팀이나 조직에서 모두가 알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암묵적인 금기나 원래 그래라며 당연하게 반복되는 순환 논리는 무엇인가요? 만약 그 주제에 대해 모두가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우리 조직의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될까요?